이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지구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지구의 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의 날을 맞아서 화상으로 개최해야 하는 기후정상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40개국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기후위기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김지석 전문위원 연결해서 기후정상회의와 기후변화 문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에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었잖아요, 미국이. 근데 네,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다시 복귀를 한 뒤에 첫 회의라고 하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기후정상회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세계 리더들이 최악의 재앙은 좀 막아보자라고 좀 뒤늦게 모여서 이제 각자 얼마큼 할 것인지 얘기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제 파리 협약 복귀를 해서 열리는 회의는 이제 올해 말에 있고요. 네. 이거는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더 좀 모여서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워낙 급하다 보니까 미국이 자체적으로 소집한 회의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소집한 회의예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파리 협약에 복귀한다는 건 당연히 있었는데 네. 거기에 플러스 미국이 리더십을 보이고 문제 해결 나서기 위해서 취임 100일 안에 세계 정상들을 모아서 초대해서 좀 더 확실한 걸 내놓겠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약을 지킨 거죠. 근데 사실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받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뭔가 태도가 달라지고 있기는 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이제 항상 소극적인 건 아니었고요. 네. 엘고 같은 경우 그 기후변화 문제를 좀 많이 알렸던 그 엘고 같은 경우도 미국 부통령 출신이고, 예. 사실 클린턴 대통령 때 이제 부통령으로서 그 문제를 많이 챙겼었죠. 그래서 교토 협약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미국이 힘을 실었었고, 2097년도 일이에요, 이거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는 미국은 꼭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기후 문제를 무시하다가 이제 민주당 쪽이 집권하면은 이제 잘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와서 한 8년 동안은 그래도 역할을 했었죠. 중국도 같이 참여하게 해서 파리 협약도 2015년에 만들어진 게 오바마 대통령 노력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노력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정말 최악이었고.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은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최악을 하면서 이제 한 4년 동안 이제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만회하고자 더 이제 바짝 그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도 실제로 미국에서는 태양광 풍력 같은 거 설치를 많이 해서 네. 온실가스는 많이 줄었습니다. 석탄 발전소도 한 400개 정도 문을 닫았고, 그래서 그 겉으로 보이는 리더십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미국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눈에 보이면서 좀 국제적인 협약 같은 건 도움이 안 줬을지 몰라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사실은. 네. 그럼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겁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에 탄소 중립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대학교로 좋은 데 가야겠다 그러면은 일찌감치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예. 2030년까지 감축을 충분히 못하면 그 다음에는 노력해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2030년에 얼마까지 줄일 건지 목표를 강화해달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미국은 기존 목표는 오바마 대통령 때 세운 2030년에 25% 감축인데 그거를 2배를 높여버렸어요. 50배에서 52%로 강화했고, 예. 일본이 26% 감축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도 대폭 늘렸고, 근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고 해외 석탄 발전소 만들 때 그런 지원 안 하겠다 이 정도만 발표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정부의 목표를 추가적으로 높이겠다. 연내 네. 유엔에 그 목표치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그 목표치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나름 노력한 곳이 있고 하지만 이제 사실은 크게 노력을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는 계속 늘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엔에서 이제 집계해본 결과 2030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한 절반 정도로 줄여야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다라는 그게 나왔거든요, 보고서가.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2030년까지 현재 기준 정도에서 한 절반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는 그 미국의 요거는 발표한 내용은 그냥 그러면 딱 기본 정도 하는 거고, 네. 예, 유럽이 한 55%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노력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24%니까 갈 길이 굉장히 멀죠. 2배 정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 나오죠. 근데 사실은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게 그 정도 줄인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다시 좋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악을 피할 수 있다는 정도죠. 근데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공감되는 세계 정상들한 주요 국가 정상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공유가 되고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이제 거기까지는 간 것 같은데 문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문제나 이런 거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목표치 제시하는 것만큼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약간 착각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힘들다 얘기를 산업계도 계속 얘기하고 예.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정말 좀 힘든 면이 있었어요. 태양광 풍력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비쌌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싸졌고 하면 돼서 유럽 같은 경우도 벌써 온실가스를 한 절반 내지는 한 30-40% 줄인 것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찾은 거는 이대로 가면 그냥 사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점점 살 수 없는 지역이 생기고 지금도 보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 바오밥 나무 이런 거 그냥 죽거든요, 너무 더워서. 네. 예, 그리고 올해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가 왔다 갔다 해서 농사 짓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사람이 아무리 IT가 있고 뭐가 있고 해도 먹을 게 없으면은 못 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옛날부터 힘들다, 비싸다, 돈이 든다 이런 생각이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는 온실가스 줄이기 어려운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본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정말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 생각하고서 투자를 하고 만들어 설치를 하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줄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줄여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전 세계 GDP의 50%는 자연환경과 기후가 유지되는 거에 달렸다라는 분석을 내놨어요. 네. 예,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들의 약간 모임인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는 블랙스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예, 경제적으로 충격이 오는 이벤트를 이제 그런 사건을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블랙스완은 충격이 왔을 때 돈을 풀던 조치를 하던 해가지고 복구가 가능해요. 근데 그린스완은 뭐냐면 이런 생태계 붕괴, 기후 폭주를 해버리면 그때는 돈을 쓰고 뭘 해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간단하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네. 태양광이나 풍력 내지는 전기차 같은 거를 이제 정말 사회의 그런 전력을 모아가지고 생산하고 보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특히 여기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비싸다던데 어렵다던데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암 환자가 의사가 이런 처방 받으시고 이런 이렇게 건강 관리 하시면은 나아질 수 있어요 하는데 그거 되게 힘든데 그거 너무 돈 많이 들지 않아요 하면서 하는 사실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잘못된 인식이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네.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 나라예요? 전 세계 이거 통계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한 7에서 12? 그러니까 1인당은 한 4, 2 정도. 네,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국가군요. 네, 게다가 지금 경제 규모도 이번에 코로나 그런 사태 겪으면서 전 세계 10위권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고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나라인데 자꾸 이제 온실가스 줄이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뭐 손해 아니냐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본도 뭐 우리나라랑 경제 구조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예, 근데 46% 줄인다고 발표를 하고 미국도 50에서 52% 한다는데 이게 25% 있던 목표를 50%를 가져간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데 이거 안 하면은 지금 뭐 정말 인류 멸망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하는 거라서 심지어는 뭐 IMF 세계 국제 통화기금 같은 경우도 원래는 거기는 무역 활성화하고 뭐 경제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재작년에 보고서를 내서 탄소세를 세게 이렇게 좀 도입해서 네. 탄소를 감축을 유도를 해라. 안 그러고는 이 경제가 도저히 유지가 안 된다라고 처방을 내릴 정도거든요, 이게. 네. 근데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면요. 네네네. 뭐 탄소 중립 선언하기도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근데 선언만 해도 뭐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근데 예, 탄소 배출량을 점점 줄여가야 되는 상황인데 정작 국내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은 지난 3년 동안 오히려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한전만 지금처럼 안 했으면 훨씬 좋아요. 한전이 기후위기, 기후변화 문제 많다고 해서 석탄 발전소 안 만들 때 한전은 뭐 한국에다가 벌써 10개 정도 더 추가해줬고 지금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건 뭐 삼성 중공업도 만들고 있고 삼척에다. 이런 건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회 같은 경우도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는 기존에 있는 거 다 포함해서 석탄 발전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새로 짓고 있어요. 30년 동안 쓸 거를 막 새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멈춰야 되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뭐 해결책이라고 나왔던 것들 중에서 태양광하고 풍력이 가장 효과도 좋고 값도 많이 싸졌고 더 싸질 수 있고 그런 거라서 그거를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환경 보호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지구 방위 내지는 뭐 우리 그러니까 국토 방위 차원에서 좀 보기가 마음에 안 들지만 좀 계속 설치를 해가지고 대체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영국이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부터는 휘발유차, 디젤차, 뭐 하이브리드차 포함해서 판매 금지를 결정했거든요, 작년에. 네.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동시에 그것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투자 기회와 뭐 고용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이렇게 돈 드는데 저 안 하면 안 되나? 자꾸 그런 인식이 많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나라 고립됩니다, 진짜. 지금 유럽 나라 경우에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지금 철강 같은 경우 수출하는데 철강은 1톤 만드는데 온실가스 2톤 나오거든요. 거의 2.8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탄소 국경세를 붙이면 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죠. 딴 데는 탄소를 감축하는데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우리나라는 우리 힘들어요 이러면서 안 해버리면 배를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가격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싸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국경세를 붙여버리는 순간 이게 더 비싼 게 돼버리면 안 팔리는 거죠. 뭐.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산화에 성공한 석탄발전소 뭐 터빈 이런 거 있어요. 두산공업하고 뭐 산자부가 지원하고 그거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못 만드는 시설 돼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요. 여기다 플러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를 못 썼냐고 물어봐요 이제는. 그 전기가 석탄발전소에서 썼다고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 곤란한데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환경을 위해서 뭐 지구의 날이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두루두루 자손대대 이거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예, 태양광 그 분양 많이 해야 말씀이신데요. 되고요. 전기차 같은 거 다 바꿔야 되고요. 네네. 그런 것들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규모나 속도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빨리 가지 않으면 저 답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개인들도 실생활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작은 실천 더 의미 없고요. 차라리 지금 정치인들이나 뭐 기업이나 정부한테 우리 다 죽일 거냐. 빨리 좀 해라라고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길거리에서 시위하고 뭐 시위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만 안 두거든요.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런 상황 이제 개인 실천 이런 거 별로 큰 도움 안 됩니다. 현재 상황.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김지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